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90회 기출문제 A형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화질을 720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목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한다. 네, 맞고요. 자,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죠? 상계가 아니라 원칙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답이 2번이고요. 3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부과하고요. 4번 자본금은 발행 주식세 액면금액, 그쵸? 액면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요 문구 이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해 작성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IFRS 가면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IFRS를 혹시나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 전산세무는 개입이 이제 주로 돼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1번 맞는데 답이 1번도 맞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답이 두 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한 경우 단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는 외우셔도 되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에 답이 있는데요. 자, 선입선출법을 예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2019년에 재고를 10원에 샀는데 이때는 얼마였냐면은 12원에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이 됐더니 얘가 14원에 팔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가는 10이 들어갔는데 2020년이 돼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14가 됐으니까 단기순이익이 증가한 거죠. 그쵸? 그래서 거꾸로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서 푸시면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조금 헷갈리시면은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보세요. 네, 자, 답은 1번인데요. 자, 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단기순이익이 제일 적게 나요. 그 방금 제가 물가가 상승했을 때 다시 2019년에 10원 주고 샀는데 이때 가치가 12원. 이거 물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볼게요. 근데 2020년 됐더니 얘가 상승해서 14원이 될 수도 있고 하락해서 10원이 될 수도 있죠. 자, 상승할 때는 매출이 14원이고 매입 원가가 10원이니까 이익이 4원이 나고요. 자, 2020년에 물가가 하락했을 때는 자, 매출도 10, 원가도 10이라서 단기순이익이 적게 나타나요. 선입선출법이 그런데요. 자, 이거는 외우셔도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가나다순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입선출법 시험 먼저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얘네들의 부등호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 해서는 선입 아니면 후입이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순서를 외우셔서 문제를 풀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함정이 있는데 딱 눈으로 보시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자, 1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에 관련된 부대 비용은 모두 원가로 처리한다. 자, 자본화 대상의 금융비용은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기계를 사는데 내가 돈이 5억밖에 없어서 5억을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빌린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즉 부대 비용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 비용도 당연히 취득 시에 발생한 비용이겠죠. 자, 재산세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뭐 사거나 지었어요. 그러면 재산세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금액이 많으면 두 번으로 나눠서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오답으로 많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 날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 어떻게 된다? 자, 유효이자율이 더 크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라 그래요. 자, 할인 발행의 뜻이 뭐냐면 자, 이렇게 퍼센트가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걸 평가해요.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의 원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얘는 8%고 얘는 10%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클까요? 얘가 가치가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기억하실 때는 요 논리를 가지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냥 이자율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아, 나 이런 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할인 발행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제가 개념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다. 자, 2018년 1월 1일, 2018년 말, 그 다음에 2019년 말, 그 다음에 3년이니까 2020년 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할인 발행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원 있네. 자, 10만원이 있는데요. 할인 발행은 여기 발행가액이 또 친절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 발행인 거 알 수가 있어요. 발행가액이 뭐냐면 내가 92,669원을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연도가 지날수록 원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내가 10만원이 되는 이 사채를 2018년에 92,000원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에 가서는 내가 1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시간이 경과할수록 액면가액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액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이 금액이 지금 10만원과 92,669원의 차이니까 대충 뭐 7,321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금액이 연도가 지나면서 상각이 되는 거예요. 상각이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0원이 되면서 10만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액은 0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2번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냐면 8%예요. 8%. 액면가액의 8%. 그래서 현금을 실제 지급한 거는 8,000원이고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 비용은 8,000원이지만 실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유효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9,267원. 즉, 요 발행가액의 유효이자를 곱해서 9,267원이고요. 이 차액이 1,267원에서 이게 요게 상각해 주는 거거든요. 뭐 여튼 그런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은 얼마냐면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율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냐면 요거고 사채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니까 당연히 작습니다. 왜? 할인 발행이라서요. 자, 그리고 4번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항상 오답으로 잘 나와요. 4번. 자, 사채 할인 발행 차익 상각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각이 나오면 상각에는 무조건 다 증가한다. 이건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상각액은 증가한다라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또는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론 강의에 사채 부채 부분에 여기 사채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재해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수익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쵸?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3번 재화의 수요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구매자한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내가 판매자인데 물건을 구매자한테 팔았어요. 그럼 판매자는 판매인으로서의 위무와 책임을 다한 거죠. 그렇죠? 물론 AS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다 구매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이걸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뭐 운송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유의있게가 아니고 좀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준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서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재화의 판매의 수익은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된 인식한다. 이렇게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판매자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수익감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益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관련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재화의 판매로 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잘 모르셔도 읽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통 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참고 용어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읽으시면서 충분히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항상 쓰면서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걸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고 쉬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석이에요. 자, 재료비 노무 및 경비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고 여기에 기초 제공이랑 기말 제공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근데 우리가 매출원가를 물어보니까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요로 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을 빼시면은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 즉 매출원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하고 기초 더하고 기말 빼서 이렇게 1,050만 원에 기초 50만 원, 기말 200만 원 빼면 되고요. 매출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이거 계산하면 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돼요. 그러면은 800이 나오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원가 강의에 아마 그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론 수업에 넣어놨어요. 쉽게 구하는 법, 이런 거 몰랐을 때 어떻게 한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왔을 때는 제공인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자, 매출원가도 똑같이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출원가네 매출원가니까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기초 다 더하고 비용 다 더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기말을 빼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초는 어떻게 한다? 더한다. 기초 더한다. 기말은 뺀다. 그리고 이 비용은 무조건 더한다. 자, 그럼 눈으로 풀 수 있죠. 얘 150이고 얘 1050이니까 얘네 더하면 1200이 있네. 그쵸? 1200인데 기말이 400이니까 빼면 얼마? 800. 그래서 굳이 이거를 모르셔도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은 요런 거는 그냥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기초 더하고 기말 빼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초 더하고 기말 뺐는데 보니까 빼는 게 얼마다? 150이네? 250이네. 그죠? 빼야 될 금액 250이네. 그럼 여기서 바로 250 빼서 800 이렇게 더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 다 더한 다음에 얘네 빼서 1200에서 400 빼서 8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어쩔 수 없이 외우셔서 푸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7번 제조감정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1번 건물 관리 부분은 당연히 면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2번 노무 관리 부분이니까 노무비니까 종업원수로 하시면 되겠고, 3번 검사 부분이니까 검사 수량이나 검사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이 아니라 뭐다? 주문 횟수 같은 걸로 해야겠죠. 자, 기계 시간에 적합한 거는 기계 부분이 되겠죠. 그쵸? 설비 부분 또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중 한국의 제조관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배부인 경우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배부랑 과대배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기준은 실제 발생한 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것보다 예정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1000시간이니까 1000시간이 일단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예정배부액 보겠습니다. 예정배부액도 똑같이 실제 작업시간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 차이는 뭐죠? 얘는 실제 배부율. 얘는 뭘로 쓴다? 예정 배부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은 단위당 얼마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예정 배부율의 작업시간당 5,000원이 있죠? 그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정 배부액 5,000원이니까 얘는 500만원이네. 자, 근데 과소 배부됐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실제 제조 간접비가 얼마 발생했다는 얘기야?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예정 배부액은 500만원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소 배부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우리가 200만원 과소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한 금액과 예상한 금액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발생이 더 크게 되면 과소 배부라고 하고요. 예정 배부액이 더 크게 되면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정이 내가 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과소 배부였으니까 내가 예정은 500만원이었는데 실제 발생한 거 보니까 200만원이 더 이렇게 있었다. 실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정을 내가 예측을 200만원 덜 했다.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얼마냐면 700만원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 혹시 실제 예정 배부율이 아니라 실제 배부율을 묻게 되면 이렇게 역산하셔서 7,000원인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산세무 2급이니까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별원가는 작업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개별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2번이 틀렸죠?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는 종합원가가 되겠고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는 개별 원가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강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위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자, 원래, 자,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항상 전산세무에는 보통 요걸 줘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재료비는,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요게 말이 가정이 있어야 이 완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합원가 계산은 크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평균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선입선출법이라던가 평균법이라던가 제시를 안 해줬죠. 자, 왜 안 해줬냐면 제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외우라는 거 있었었죠. 뭐냐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량을 구하는, 즉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금방 외워요. 기초 제공, 단기 완성, 기말 제공품 쓰고 선입은 마이너스 100, 100. 여기는 마이너스 완성, 100 완성. 그리고 평균법은 기초 제공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초 제공품이 0개인 거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거 다시. 자, 기초제공품이 0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의 차이는 뭐냐면 기초제공품의 환산량이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기초제공품이 0이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선입이든 평균이든 아무거나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좀 꽈서 낸 거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환산량이 없네요. 그쵸?
탄산량의 단기 완선량.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 제공의 단기 착수 600이고 기말 제공이 400. 요거 가지고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0 더하기 600 마이너스 400 해서 완선량이 200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T계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빵, 단기 투입 600, 기말이 400이니까 맞춰주려면 여기 200개가 있어야 된다. 완선량.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을 써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구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재료비와 가공비만 구해보겠습니다. 단기 완성량 200이니까 재료비의 단기 완성량 200, 가공비도 200, 기말제공품 100%니까 재료비는 400 넣으시면 되겠고, 가공비는 완성 %니까 64, 240.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00. 가공비는 몇 개? 44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하 같이 세포사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간단하게 메모해 볼게요. 영세율은 뭐다? 완전 면세. 면세제도는 뭐다? 불완전 면세. 자, 그다음 영세율은 뭐다? 소비지급 과세원칙에 대해서 되는 거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건 소비지급 과세원칙. 자, 영세랑 면세 나오면 크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면세제도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일단 크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완전 면세, 얘는 불완전 면세. 자, 그래서 볼까요? 1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LC,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3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완전이 아니라 뭐다? 불완전 면세. 4번 면세 포기하면 3년간 재적용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요. 자, 12번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얘도 20일 이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4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 납부 제도가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요새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요건 제가 그냥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대 사업장별 제한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이상 개입 사업자는 세금계산을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된다. 맞고요. 자,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있고,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없다. 답은 3번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되는 거 뭐죠? 요거는 외우시면 되겠어요. 퇴직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1번 종합과세제도이므로 맞고요.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소득세는 뭐죠? 분리과세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입니다. 1번 3월 13일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원을 보통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DC형이니까 뭐예요? 제조공장이니까 바로 퇴직급여 제조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보통예금 1,80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DB형일 때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강의료 중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세는 뭐로 처리한다? 예수금. 강의료니까 교육훈련비, 영업팀이니까 교육훈련비 판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제가 왜 제조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판. 자, 그래서 교육훈련비판, 예수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는 주 미라컴의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원래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 전표에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을 조회하는 분기하시로 하고 되어 있어요. 자, 대손 처리하시면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한다? 먼저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손이 얼마 있는지 볼까요? 대손충당금 봤더니 자, 250만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대손충당금이 없으면은 바로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대손충당금이 있으니까 먼저 대손충당금부터 상계를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면 아이고, 자, 얘가 잠시만요. 자, 얘가 25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이면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250만원이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외상매출금을 없애주시고 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109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50만원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뭘로 하냐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액면가의 5천만원 중 액면가 3천만원을 3,085만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계정 잔액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없었으니까 자, 일단은 보통예금이 얼마 나가세요? 3,085만원이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사채가 3천만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차액은 뭘로 조정한다? 사채 상환 손실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액면가 3천만원짜리를 내가 3,085만원을 주고 갚았으니까 85만원은 회사의 손실이 되는 거니까 사채 상환 손실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잔액 없었으니까 얘는 다 무시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유상증자로 신주를 주당 액면가액 1,000원짜리를 만주를 1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 법무사 수수료 30만원이 미지급금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이 있으며 한 해 전표로 입력할 것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감자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처럼 잔액을 조회해야 되는데 문제에 친절하게 주어졌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이 있었다. 그럼 요걸 가지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1주당 2,000원에 만주 발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일단 2천만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요. 액면가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이 늘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30만원이 미지급이 되었는데 이렇게요. 미지급금이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면 나머지 잔액인 970만원이 되는 건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이 50만원을 먼저 상기해 주시고 나머지 주식 발행 총과금을 920만원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면 웬만하면 다 상기하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거 요거 미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 수수료 처리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급만 달아주시고 여기 초과금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 주식 발행 죄송합니다. 이거 주식 발행 할인 차금 상기하는 거. 두 번째는 얘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이 상태로 남겨놔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920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50%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자세무서 발행됐으니까요. 50일 과세 전자이어 거래처는 주 필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랑 외상미수금이 있으니까요. 하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거래처는 용마물산이고 우리가 산 데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재료 5천만원, 부가세 500만원, 보통예금 있고 외상미수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네가 발행한 입장에서는 외상 미수금이 되니까 우리는 외상 매입금,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 필프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7월 20일 주 두산기공에서 이에로이 구입한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고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전표를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원전표가 궁금하실 때는 2월 5일날 조회를 하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취소된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8월 2일 중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까 당연히 전자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예금을 입금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면세가 되겠고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뭐냐면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보통예금을 입금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함정이니까요. 잘 구분을 하셔서 외상 매출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출업체인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영세율이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무서를 발행했다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영세 전자여 제품 팔았으니까 100 곱하기 15만원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1,500, 제품 매출 1,500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어요. 요거만 유의 깊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라고 돼 있으니까 업무용 승용차네. 그러니까 얘들보다 불공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대금 중 1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4 불공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에 관한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가 2형 타이어네요. 자,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미수금,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보다 차량 유지비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6일 차량 유지비 대표이사니까 판관으로 48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15만원,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차량 유지비가 48만원이 아니고 52만 8천원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입니다.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세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될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매출채권 유형이 받을 어음이고 거래 일자가 2019년 7월 31일이고 대손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770인데 자, 부도 발생일이 2019년 10월 31일이에요. 자,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니까 자, 부도 발생일에 이랑 얘랑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6개월이 경과한 거죠.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는 언제 하냐면은 2020년 6월 30일 날 하니까 6개월이 경과됐으니까 얘는 대손 조건을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외상 매출금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날 거래가 일어난 건데 2020년 4월 1일 내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얘도 대손 요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수금 긴계장치 판매 대금 2018년 6월 10일 날 판 건데 880만 원을 아직도 못 받았는데 2020년 5월 9일 날 대손 처리했어요. 대손 처리했는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권리를 저당 같은 걸 설정을 해서 뭐 소송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이 돈을 못 받아서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이 880만 원 대신에 내가 받아 오려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대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돈이 아니더라도 이 880만 원과 가치가 똑같은 어떠한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당권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이 빨간 딱지 붙임으로써 이 빨간 딱지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 받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대손 요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 요건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자, 얘를 보면은 대손 확정일이 언제예요? 5월 1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6개월 경과하잖아요. 그럼 부도 발생한 후로부터 6개월 경과가 됐을 때 대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빼면 4월 말에까지 빼면 5월 1일 날 대손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5월 1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도 6개월 경과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얘는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1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대손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6개월을 경과했으면은 경과한 날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해서 쭉 이렇게 있네요. 자, 매출과 매입과 기타를 제가 따로따로 풀이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유의사항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의사항 보니까 첫 번째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그러니까 이 문제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입력하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액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생략과 확정 신고할 때 전자신고 하면 얼마 되죠? 10,000원이 공제가 되는데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은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함. 원래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기타 부속 서류 다 작성해야 돼요. 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뭐 신용카드 발행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대상이라던가 뭐 영세율이 있으면은 그쵸? 영세율 신고하는 것들 또 뭐 접대입이 있으면 접대입에 관련 매입세 이런 거 등등등등 다 해야 되는데 또 불공이 있으면 또 불공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는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문제 있는 것만 입력하는데 전자신고세 공제만 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 매입, 기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에요. 자, 이렇게 매출에다가 입력을 해볼 건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8억 4,300 부가세 별도니까 아이고 요거 또 오타 났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네, 그래서 8억 4,300을 넣으시면 되겠고, 세액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뭐예요? 기타예요. 왜냐하면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이거예요. 정규 영수증 매 매출분,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된다 안 된다? 발행 안 돼요.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도쿄 상자 제품 직수출이에요. 직수출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 입력해요? 기타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다가 4,5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매출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매입이에요. 매입도 한번 볼게요.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니까 얘는 보다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2번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4억 5천, 세액 4,500이니까 일단 여기 넣어줘요. 일반 매입액에다가.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취분 공급가액이 2천만원, 세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지연수취분이니까 얘 뭐다? 지연됐으니까 뭐다? 얘는 가산세예요. 그래서 일단 공급가액을 먼저 넣어주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얼마다? 요거 지연 수치된 거 얼마? 2천만원. 세율 친절하게 나와 있죠? 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니까 어디 들어가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900에 9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타 나왔죠?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350만원이다. 원래 자 부가세는 뭐죠?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1기 우리가 납부 환급 언제 되죠? 환급은 언제 되죠? 환급은 1기 확정신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정신고가 있을 때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보통 시험 문제 내요. 왜냐면 이때 되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 때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미환급 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종이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이 있는데 예정신고 시 누락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매출전표에 들어가서 예정신고 누락 그거 체크하는 거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부가가치 신고서에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다가 135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매입세가 우리 아까 입력한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무시하고 예정신고 누락된 게 얼마였냐면 1000만원에 100만원 얘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네,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은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할 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에 화면이 있죠. 그쵸?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요거 기간별로 안 무난한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날부터 해서 2월 28일까지 화재보험료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결산분기를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쵸? 요거 보험기간인데 제가 이거 풀이를 좀 복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쓰다가 조금 잔실수가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뭐다? 이거 요것도 안 바꿔놨네. 자, 그래서 얘는 단기분은 단기의 비용 인식하는 거고 차기분은 차기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몇 개월치? 10개월치를 여기다 인식하면 되겠고요. 내년에는 2개월치의 비용을 여기다 인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 일반전비에다가 어떻게 한다? 보험료 1000만원. 선급비용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보험료는 1200만원인데 10개월이죠.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보험료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차기에 2021년 2월 28일이 됐던 이렇게 해서 선급비용 200만원
그리고 보험료 200만원을 하게 되면 선급 비용은 잔액이 0원이 되겠고요. 그쵸?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용 계정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019년 12월 30일 날 주식수가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단기말에 이렇게 됐네요. 자, 전기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여기 약간 문제가 오타난 것 같죠, 그쵸? 원래 31일 해서 취득일이 아니라 최종 평가 일시로 내야 되는데 아마 평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말 장부가액은 얼마냐면 천주의 전기말 시가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어차피 문제 오류가 아니네요. 전기말에 평가했었을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되는 거고. 근데 단기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은 천주에 11만 5천 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단기매매 증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 이익이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차의 단기매매 증권 주 값거 1,000만 원 늘어나는 거고,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이 6,500만원 미화 5만 달러로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인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결산 분기를 하시오. 2번과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계상된 게 얼마냐면 6,500만원이에요. 5만원에 1,300원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역산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근데 단기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5만 달러에 1,200원 했더니 6천만 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내가 빌렸을 때 6,500만 원이었는데 내 차입금이 단기말에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빚이, 즉 부채가 5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그쵸? 아까는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부채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채가 5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100원만큼이요. 자, 그래서 전표 어떻게 치냐면 장기 차입금과 부채를 줄여주시면 돼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이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일한데 2번 문제는 자산이었고 3번 문제는 부채인 차이점만 있습니다. 4번 당사는 당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전징수세 50만 원 및 법인세 중간연회세 600만 원 선납 세금을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선납세금 어떻게 한다? 상계하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등 2천만 원, 그쵸? 얘 비용이죠. 법인세 등 비용 2천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원천지수세에 50만 원 없애주시고, 이게 뭐다? 선납세금이에요.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지수세액은 뭐다? 선납세금. 근데 종업원에 대한 원천지수세액은 예수금. 그거 두 개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고, 법인세 중간연회세액도 있으니까 얘도 600만 원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뭐다? 우리가 차기에 납부에 대한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법인세가 2천만 원이 계산됐는데 미리 낸 세금이 얼마 있다? 650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낼 세금은 1,350만 원밖에 없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간만에 정류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류법인데요. 자, 정류법 상각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취득일자가 2020년 9월 1일인데 취득 원가가 3천만 원이니까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정류법은요. 그쵸? 자, 원래는 잔존가치를 빼야 돼요. 원래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잔존가치가 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3천만 원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서 3천만 원에 상각률 곱하고 몇 개월에 9월 1일부터니까 9, 10, 11, 12니까 4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상각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기회장치가 계정과목이 206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천징수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의
를 사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의 부양가족은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이고요. 제가 이걸 왜 밑줄 쳤냐면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간 총 금액이 2,900만 원이네요. 자, 본인이고요. 자,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여성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부녀자 공제. 근데 부녀자 공제 한도 얼마예요? 총급여 3,000만 원.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연간 총 금액이 2,900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쭉 보겠습니다. 김영광은 배우자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자, 그 다음 자, 박노현은 보민이네 아버지인데 미국 거주하고 계시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지만 딸을 볼게요. 김예슬. 딸은 내국인 미국 유학 중인데 얘는 된다 안 된다? 자녀는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함정 파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모르니? 파는 거이기 때문에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소득 없으니까 되겠고, 오빠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조금 보셔야 돼요. 자, 박민호 오빠 보시면은 73이죠? 올해가 2020년이죠. 그래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만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부녀자 공제 아느냐. 두 번째, 요거 아느냐. 요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 본인의 아버지일 때랑 딸일 때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거 알 수 있느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얘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녀자 체크하고 여기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부, 그리고 부녀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이기 때문에 생산직 그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강호성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그래서 월세 줄 때 임차택과 연말정산 임차택이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길어서 제가 좀 잘랐거든요. 자, 그래서 부양가족 현황에서 먼저 골라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과 월세 주택 임차 탭을 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강호성은 본인이고 39세에 총급여 6천만 원인데 무주택자 세대주예요. 자, 무주택자 세대주니까 월세 주택 임차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되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렇죠? 당연히 되니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자, 강민철 부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으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대상이 아니죠. 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모는 일용근로소득이 960만 원인데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없으니까 얘는 되고, 그쵸?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소득 없으니까 전부 다 되겠구나. 이렇게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빼고, 아버지는 안 되고 어머니는 장애인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예요.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 강민철 아버지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요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피보험자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되죠. 그쵸? 얘는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보험료에는 요거 4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로비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금희는 장애인이셨죠, 그쵸? 그래서 보청기구 구입비랑 질병치료 한약 구입비가 되는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칸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도 어깨 수술을 했고 시력 보정료, 미용력이 뭐라고 해야 되지? 꾸미는 목적?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얘도 된다. 그래서 얘도 1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처남 안윤석 대학교 교육비 400만 원 강호섬이 납입함이라고 돼 있죠.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면은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되겠고요. 공제가 되겠고요. 자, 장자녀도 되는데 자녀는 유예하시기 있어요. 자, 채용 학습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래서 6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30만 원에 수업료 30만 원 더해서 총 지출액을 6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자녀 강세무 유치원 수업료랑 미술학원 수업료가 있는데 이건 다 되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에요. 본인 간호사 정치자금 기부금 20만원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랑 10만원 초과를 나눠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천하 만윤석 국군장병 위문금품 50만원인데 국군장병 위문금품은 뭐냐면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좀 어렵죠?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 문제인데 요번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는 당연히 되니까 문제 났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월세 주택 임차에다가 요거 차례차례 다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인데요. 볼게요. 신용카드 2,500만원인데 전통시장 사용액이 4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회사 경비로 사용금액 한 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 회사 경비로 사용한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회사 경비로 사용했을 때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개인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가세 환급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즉 회사 경비에 사용한 금액들은 회사 증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물론 잘 일어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 경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냐면 2,300만원인데 총 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2,200만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2,200만원 입력해야 되고 전통시장 사용에 40만원, 대중교통 이용에 60만원 따로따로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현금 영수증 요것도 어렵게 나왔어요. 중고자동차 구입비 1,000만원이 있고 미술학원 수업료 30만원이 있는데, 자,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10%는 인정이 돼요.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세차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신용카드에 안 들어가거든요. 카드를 내가 자동차 긁거나 현금으로 사도 원래 영수증 금액이 포함이 안 되는데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금액 조건이 있긴 한데 여하튼 요거는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네, 미술학원 수업료 30만원도 포함이 돼서 총 130만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200만원이 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 40만원, 대중교통 60만원 들어오고 현금 영수증이 이렇게 13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총 사용한 금액이 2,300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금 영수증 1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기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